이 지도는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일본의 최대 세력권을 붉은색 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북태평양의 중앙부쯤에 웨이크 섬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도쿄까지의 거리는 약 3,200km가 좀 못되고 하와이 진주만까지는 약 3,700km 정도입니다. 웨이크 섬은 영어로 코럴 아톨, 즉 환초라고 하는데 산호로 둘러싸인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슷한 예가 태평양 전쟁에서 유명한 전투의 무대가 되었던 미드웨이 섬인데 여기도 웨이크 섬과 똑같은 환초입니다. 웨이크라는 이름은 1796년에 이곳을 처음 발견한 어느 영국 선장의 성을 따라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웨이크 섬은 3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윌크스, 피일 섬의 이름은 이곳을 방문한 미 해군 장교와 학자의 이름을 땄습니다. 웨이크 섬의 위치를 보면 북태평양의 여러 도서를 견지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했는데 미국도 웨이크 섬의 전략적 가치를 일찍 파악해서 1935년에 활주로를 건설했고 일본과의 전쟁이 가까워지던 1941년에는 육해군 해병대를 파견해서 진지를 건설하고 섬의 수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측도 개전 전에 웨이크 섬의 지리적인 중요성을 이미 파악했고 일본 자료에도 웨이크 섬을 이상적인 불침 항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측에도 마찬가지여서 미군이 웨이크 섬을 방어할 수 있다면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해 일본 본토를 공습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웨이크 섬의 방어가 제대로 갖추어지느냐였습니다. (1941년 8월 19일) 미 해병 퍼스트 마린 디펜스 바탈리온 이 부대의 장교와 병사 450명이 웨이크 섬 방어를 위해 진주했습니다. 이 부대의 지휘관은 제임스 데버러 소령이었고 450명 중 1명의 장교가 보고 임무를 위해 전투 개시 전 웨이크를 떠나서 총 449명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웨이크 섬 방어진을 건설하던 민간인 노무자가 1221명, 해군 병력이 68명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데버러 소령이 웨이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개의 활주로가 사용 가능했고 각 섬에 병원, 막사, 수상기 기지 등이 건설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웨이크 섬의 해병 대원들과 민간인 노무자들은 서로 잘 지냈는데 휴식 시간에 야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당시 해병대만 맥주가 배급되었는데 식사는 민간인 쪽이 훨씬 더 좋아서 맥주와 음식을 서로 교환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은 웨이크 섬에 배치된 병력이 적다고 생각했고 민간인 노무자들 중 일부를 훈련시켜서 방어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 이 노무자들 중 300여 명이 이후 웨이크 섬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활주로가 1941년 9월 초에 완공되고 나서 필리핀 등지로 가는 B-17 폭격기가 웨이크 섬에 중간 기착을 하기도 했고 11월 초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웨이크 섬에 도착했는데 전쟁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특명 정권 대사로 미국에 파견된 쿠루스 사부로였습니다. 쿠루스 사부로는 민항기를 타고 일본에서 워싱턴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데버러 소령은 워싱턴으로부터 쿠루스 의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받습니다. 당시 웨이크 섬에 기착하던 민항기는 지금은 망하고 없어진 팬엠사 소속이었는데 쿠루스는 북쪽의 피일 섬에 있던 팬엠 소유 호텔에 하루 묵고 갔습니다. 데버러는 쿠루스의 영어가 원어민 만큼 유창했다고 회상했고 거짓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쿠루스 사부로는 미국에 가서 미 국무장관 코델 헐로부터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일본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는 헐 노트를 받는 사람입니다. 전쟁 발발을 열흘 정도 앞둔 1941년 11월 28일 윈필드 커닝햄 해군 중령이 웨이크 섬에 도착해 총지휘권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이 사람의 지휘로 웨이크 섬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웨이크 섬의 해병대가 가지고 있던 주된 화포는 1914년에 취역한 전함 텍사스에서 가져온 5인치포 6문과 3인치 대공포 12문, 그리고 약 50정의 기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4일에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웨이크 근해에 도착했고 마린 파이팅 스쿼드론 211, VMF 211 소속 F4F3 와일드캣 전투기 12기가 웨이크 활주로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편대는 폴 퍼트남 해병대 소령이 지휘하게 됩니다. 해병대 조종사들은 와일드캣 전투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엔터프라이즈에 실려 웨이크로 오면서 해군 교관들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웨이크의 전투기를 수송하고 바로 귀환길에 올랐으나 진주만 기습시까지 진주만에 돌아가지 못해 피해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웨이크 섬을 지키는 미군 지휘관들 중 주요 인물들이 전부 소개되었습니다. 웨이크 수비 총지휘관인 해군의 커닝햄 중령은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휘하 장교들 업무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일단 결정을 하면 어떻게 설득해도 절대 듣지 않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커닝햄의 이 성격은 일본군과의 전투 중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커닝햄은 주로 항공대 지휘관인 퍼트넘과 수비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상병력 지휘관인 데보로와 이후 소통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데보로 소령은 소위 말하는 원칙주의자로서 병사들에게 큰 인기는 없었지만 퍼트넘 소령은 솔선수범의 전형으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전투 발발 직전 웨이크섬 미군 수비대의 문제는 역시 인원과 물자 부족이었는데 여기 보이는 선 양 끝단까지의 길이가 약 5.7km로 수비가 필요한 곳에 충분히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했으며 데보로의 말로는 해안선 400m당 기관총 하나를 배치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웨이크섬에는 식수원이 없어서 해수 담수와 혹은 내리는 비를 받아 식수를 조달해야 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웨이크 주둔 병력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일본군이 전면적인 공격을 해오면 현재 전력으로 웨이크를 지키는 것이 어렵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해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적을 탐지할 레이더도 배치되지 않아서 15m 높이의 물탱크 위에 올라가 경계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웨이크섬이었지만 이곳에 주둔한 미군은 완전한 요새화와 충분한 전력 보강이 없이 불안하게 전쟁 시작을 맞아야 했습니다. 웨이크섬의 전략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던 일본은 1941년에 들어오면서 웨이크섬의 미군 방어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팬엠사가 웨이크섬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여기서 일하다 해고된 일본인 종업원에게서 정보를 캐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 전에 이미 1940년 말에 해군대학교에서 웨이크 공략 도상 연습을 실시했고 미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완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전 3개월 전인 1941년 9월에도 도상 연습을 실시했는데 이때도 웨이크섬을 쉽게 점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도상 연습에서 미군 전력에 대한 정보는 현재 사정이 업데이트 안 된 것이었지만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초기 작전 목표에 웨이크섬 공략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문헌은 일본군이 웨이크섬 관련 군사정보 수집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공략이 간단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1941년 11월이 되고 일본은 웨이크섬 활주로에 항공대 기지가 완비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으나 그 외에 다른 정보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1월 쿠루스 특명 정권 대사가 웨이크섬을 거쳐 미국으로 갈 때 미군은 대사 일행이 호텔을 떠나지 못하게 했지만 몰래 정보를 캐내는 데 성공했고 웨이크에 미 정규군 약 300명, 노무자 약 1200명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군은 개전이 다가오면서 웨이크섬 공략부대 편성에 들어갔는데 주된 함대 전력으로는 경순양함 1척, 구축함 6척으로 구성된 제6수레전대와 경순양함 2척의 제18전대, 그리고 잠수함 3척을 포함한 기타 함정들이 있었고 웨이크에 상륙할 지상군 병력은 육군이 아니라 해군 병력이 동원되었는데 마이즈루 특별육전대 1개중대 약 350명과 당시 일본 해군의 점령지 주둔과 기지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근거지대라는 것이 있는데 마셜 제도의 제6근거지대 병력 중 1개중대 약 310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웨이크섬 공략부대 지휘관은 제6수레전대 사령관 카지오카 사다미치 소장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원래 일본군은 항공기로 웨이크의 육상시설을 파괴한 후에 각 함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들만으로 섬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으나 미 지상군이 300명 있다는 첩보가 11월 중순에야 입수되면서 황급히 따로 6전대 2개중대를 편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군의 정보 수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있으며 쿠루스 대사가 없었다면 일본군이 웨이크에 멋모르고 갔다가 격퇴당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6수레전대 함정들은 1941년 11월 29일 트루쿠 기지를 출발해 마셜 제도로 향했고 12월 3일에 도착했습니다. 이외에 많은 수상함들이 같은 루트로 마셜 제도 콰잘레인에 도착했고 마이즈루 특별육전대는 사이판에서 트루쿠 기지로 그 이후에 마셜 제도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웨이크섬 공략부대의 대부분이 마셜 제도 워제에 모인 것은 12월 4일. 같은 날 일본 함대는 연료 보급과 지상전 피복을 수령했고
다음 날에는 웨이크 공략 도상 연습과 작전에 필요 없는 물자 양육이 시행되었고 12월 6일에는 각 부대 간 작전 협의와 육전대 상륙 연습이 행해졌습니다. 출격 전날인 12월 7일에는 마지막 작전 준비가 진행되었고 마셜 제도에서 웨이크로의 함대 출격은 12월 8일 오후 3시 10분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마이즈루 특별육전대와 제6 근거지대 병력의 연합 상륙 작전 연습은 12월 6일에 겨우 한 번 실시되었으며 일본 자료도 훈련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에서 일본군의 항공 전력도 역시 마셜 제도에 위치했고 웨이크 섬까지의 거리는 1000km가 조금 넘었는데 96식 육상 공격기 36기와 1식 육상 공격기 1기가 있었고 비슷한 숫자의 전투기 전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와 상륙 병력들은 12월 8일 오후 마셜 제도를 떠나 웨이크로 향했습니다. 일본군이 웨이크 섬에 상륙할 날짜는 12월 11일로 진주만 기습 3일 후였는데 이는 진주만 기습 전에 대규모 함대가 바다에 떠 있다가 들키면 진주만에 경보가 들어갈 것을 염려해 일부러 늦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이크 섬 공습은 진주만과 같은 날인 8일에 행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12월 8일 새벽 2시 10분 마셜 제도 일본군의 96식 육상 공격기 34기가 굉음을 울리며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웨이크 섬이었고 일본 폭격기들은 약 5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이 벌어진 12월 7일은 웨이크 섬에서는 12월 8일이었는데 웨이크 섬이 날짜 변경선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7시가 조금 못된 시각 데보로 소령은 하와이 진주만으로부터 일본 항공대가 기습했다는 무전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미군은 모르고 있었지만 일본 폭격기들이 웨이크 섬을 공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웨이크에도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1941년 12월 8일부터 벌어지는 웨이크 섬 전투. 지금부터 묘사하는 12월 8일 상황부터 웨이크를 지키는 미군과 점령하려고 하는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웨이크 지상병력 지휘관 제임스 데보로 해병대 소령과 웨이크 수비대는 일본과 분명히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12월 8일 오전 7시경 들어온 진주만 공격 소식은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이크 섬에 진주만 기습 소식이 들어온 12월 8일은 월요일이었고 소식이 전해진 오전 7시경 장교와 병사들은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등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웨이크에 주둔 중이던 와일드캣 전투기 12기 중 4기가 아침 정찰을 나갔고 그중 1기에 웨이크 섬 항공대 지휘관 폴 버트남 소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데보로 소령이 처음 소식을 안 것은 헨리 윌슨 대위로부터였는데 웨이크 섬의 육군 레디오 추럭이 진주만으로부터 평문으로 되어 있는 모스부어 메시지를 포착했고 기록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대략 위와 같았습니다. 당시 웨이크 섬의 미군 통신 장비 상태가 좋지 않아 무전을 포착한 후 유선이 아닌 이렇게 인편으로 지휘관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즉시 웨이크 미군 총지휘관인 해군 커닝햄 중령에게 전화했으나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다른 연락 루트도 없었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바로 해군 통신반에 전화해 혹시 도착한 전문이 있는지 확인했고 진주만으로부터 긴급 전문이 도착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긴급 전문의 내용은 확인해보지 않아도 명백했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곧 웨이크 섬 전체에 전투준비 태세를 발령했는데 병사들은 처음엔 훈련인 줄로 착각하고 서로 웃고 떠들면서 천천히 무기를 챙기다가 이를 보다 못한 데보로 소령이 실제 상황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진주만 기습 소식이 전해진 지 45분 후인 7시 45분경 해병대 병사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 배치돼서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시 웨이크 섬에는 군사시설을 건설하던 1200여 명의 민간인 노무자들이 있었는데 민간인 책임자들과 군대 지휘관들이 합의를 해서 일단 이날 노무자들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 속에 시작했던 웨이크 섬의 12월 8일 아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정찰을 나갔던 4기의 와일드캣과 퍼트남 소령은 진주만 기습 소식이 웨이크에 들어왔을 때 이미 공중에 떠 있었는데 전투기 12기 중 4기가 항상 웨이크 섬 상공에서 정찰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퍼트남의 정찰기는 아침의 정찰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전 9시 30분경이었고 이어서 해병대 헨리 엘로드 대위가 지휘하는 와일드캣 4기가 이어서 출격했습니다. 당시 웨이크 섬에는 팬엠 민항기가 취역하고 있었는데 당일 아침 한 기가 괌으로 가려다 비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기장은 자신의 기차로 웨이크 근해 장거리 정찰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웨이크 섬의 미군 지휘관들은 전투기 2기를 붙여
장거리 정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클리퍼 항공기의 이륙 시간은 점심 식사 이후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웨이크 섬은 2개의 작은 섬과 1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단한 지명과 무기의 배치 상황을 알아야 이후 전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의 작은 섬이 각각 피일섬과 윌크스 섬이고 화살촉 모양으로 남동쪽을 향해 뻗어있는 섬이 웨이크 섬입니다. 웨이크를 삼각형으로 생각해 본다면 3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각각의 이름들이 토키 포인트, 쿠쿠 포인트, 그리고 피콕 포인트입니다. 웨이크 섬의 왼쪽 날개에서 윌크스 섬과 가까운 곳에 캠프 1이 위치해 있고 이곳에 지상병력 지휘관인 데버러 소령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크 섬의 오른쪽 날개에서 피일 섬과 가까운 곳에 캠프 2가 있고 이곳이 총 지휘관인 커닝햄 중령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윌크스 섬의 길이가 대략 2km 정도 됩니다. 지난 회에 저남 텍사스에서 가져온 5인치 포 6문이 웨이크에 배치되었다고 했는데 6문을 2문씩 나눠서 각 섬의 끝부분에 바다를 향해 배치했습니다. 또한 3인치 대공포 12문도 4문씩 나눠서 5인치 포와 같이 배치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펜햄 호텔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활주로가 있던 곳인데 이미 완성된 좁은 활주로 1개 이외에 다른 하나가 건설 중이었고 공사 미비로 항공기들을 안전하게 숨길 공간이 부족했는데 공사를 기다리지 않고 일단 전투기들을 깊숙한 곳에 숨기면 이륙을 위해 전투기를 활주로로 옮기면서 기체에 손상이 갈 것이 확실해서 일단 활주로 근처에 정찰을 위해 발진하고 남은 8기를 대기시켰습니다. 당시 웨이크섬 주위는 열대성 스콜 구름이 많아서 시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엘로드 대위의 정찰 와일드캣 4기는 북쪽 해역을 정찰하고 있었는데 오전 9시 30분경에 이륙해 남쪽 해역 정찰을 마치고 북쪽으로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남쪽에서 일본군 폭격기들이 웨이크 섬에 거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정찰기들은 일본기들이 남쪽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지만 남쪽 해역 정찰을 일찍 마치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일본군 폭격기들을 제때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마셜 제도에서 출격해온 일본 폭격기들은 치토세 해군 항공대 96식 60 34기, 폭격대 지휘관은 마츠다 히데오 소자였습니다. 일본 자료에는 일본 폭격대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도쿄 시간 오전 10시 10분이었고 도쿄와 웨이크가 3시간 차이니까 오후 1시 10분이 되는데 일본기들이 폭격을 시작한 시간은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혹은 바로 전이 맞습니다. 일본기들은 웨이크섬 남쪽에서 다가와서 고도 약 1만 피트 3048m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려고 했으나 웨이크섬 남쪽 해안이 거의 전부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구름의 높이는 약 2000피트 610m 정도였고 이대로는 폭격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마츠다 소자는 휘하 폭격기들에게 고도를 내려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도가 낮아져서 쉽게 눈에 보일 수 있고 엔진 소리 등으로 들킬 우려가 커졌지만 열대성 스콜 구름으로 인해 보이지 않게 접근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구름을 뚫고 웨이크섬 상공에 일본 폭격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순식간에 구름을 뚫고 활주로 위에 나타났습니다. 96식 육상 공격기는 20mm 기관포로 활주로를 사격하고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미군 3인치 대공포와 기관총들도 일본 폭격기를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피콕 포인트 근처에는 3인치 포 4문이 있었지만 미군은 인원 부족으로 이 대공포에 전부 병사들을 배치할 수 없었고 미군 대공사격의 위력은 약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효과적으로 활주로를 공격했고 활주로에서 멀리 있지 않았던 와일드캣 8기 중 7기가 파괴되고 1기가 대파되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캠프 1과 2도 공격하고 물러갔는데 미국 기록에는 일본군의 폭격이 11시 58분부터 12시 10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폭격으로 3명의 조종사가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3명의 지상 요원들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펜햄 직원 10명과 민간인 노무자 25명도 사망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25,000갤런, 약 94,600리터짜리 항공유 탱크도 폭발하는 등 시설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일본군 폭격기 피해는 없었는데 3인치 대공포로 사격하기엔 일본군 폭격기가 너무 낮게 비행했고 59경 브라우닝 기관총에는 너무 높게 비행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의 폭격이 끝나고 북쪽에서 정찰을 하고 있던 와일드캣 4기가 귀환했는데 이 중 헨리 엘로드 데이비의 와일드캣이 착륙하다 프로펠러가 손상되어 12월 8일 일본군의 폭격 이후 비행 가능한 와일드캣의 숫자는 3기로 줄었습니다. 데버러 소령은 만약 웨이크섬에 레이더가 있었다면 다가오는 일본 폭격기를 미리 탐지해 와일드캣 12기를 전부 띄우고 전투기 호위도 없었던 일본 폭격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웨이크섬 내 숲속에 아직도 상당한 양의 항공유를 숨겨두고 있었고 항공대 지휘관 버트남 소령은 본인이 폭격으로 부상을 입었는데도 서둘러 남은 인원으로 전투기 정비반을 꾸리고 비행 가능한 남은 와일드캣 3기에 재급유를 한 다음에 바로 이륙시켜 또 있을지 모를 일본군의 폭격에 대비했습니다. 미군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복구 작업을 바로 시작했고 민간인 노무자 1200여 명 중 300여 명이 자원해서 복구 작업에 참가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탄약과 식량을 배분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민간인 노무자들의 불도저는 폭격에서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공호를 빠른 시간 안에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탄약과 식량을 섬 깊은 곳에 숨겨 폭격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버트남 소령은 항공기 정비원 전부를 잃었지만 존 F. 키니 소이와 테크니컬 서전트 윌리엄 해밀턴이 자원해서 남은 와일드캣 전투기의 정비를 맡아 하게 됩니다. 버트남 소령은 이 2명에게 와일드캣 정비 작업을 잘 해주기만 하면 파이만큼 큰 훈장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2명은 밤새 파괴된 와일드캣 등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정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적적인 것으로 다음 날인 9일 아침까지 와일드캣 1기가 추가로 비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웨이크섬의 미군이 사용 가능한 와일드캣 전투기는 4기가 되었고 8일의 폭격으로 정비원들이 전멸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미군은 다이너마이트를 지뢰로 이용해 활주로 주변에 묻었고 3군데 다른 곳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킬 수 있게 선을 연결했는데 이는 일본군이 활주로에 접근할 때 터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미군은 12명의 병력과 4기의 기관총 그리고 트럭 한 대로 기동 유닛을 만들어서 어디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트럭으로 달려가 화력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방어진지를 건설하는 민간인 자원자 이외에 인원 부족으로 놀고 있던 3인치 대공포에 민간인들을 배치시켜 가동할 수 있게 했으며 각 대공포마다 민간인 이외에 해병대원 1명씩을 배치했습니다. 이때쯤이면 미군 지휘부도 일본군이 남쪽 마셜 제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간파했지만 일본군 폭격대가 또 올지 온다면 언제 올지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항공대장인 퍼트남 소령은 일본군도 날이 밝은 다음에 이륙할 수 있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기지에 착륙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폭격대가 다시 온다면 그 시간은 8일처럼 점심때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데버러 소령도 일본군이 웨이크섬의 방어를 확실히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군이 한 번 더 폭격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섬에서 대공포 진지를 지키고 있던 우드로우 캐슬러 중위는 병사들에게 일본군이 다시 폭격을 오지 않는다면 웨이크섬 이외에 다른 전략 목표가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폭격을 온다면 웨이크섬을 확실히 점령할 속셈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8일의 폭격에서 큰 피해를 본 항공대와 달리 지상병력은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는데요. 웨이크섬의 미군 병사들이 한밤중에도 계속 방어진 구축 등 작업을 하는 사이 12월 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날 아침은 맑고 화창한 날씨였다는데요. 과연 이날은 웨이크섬의 미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 해병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록마다 다른데 12월 9일 오전 5시 혹은 5시 30분에 웨이크섬 전체에 제너럴 쿼터스가 발령되었습니다. 제너럴 쿼터스는 총원 전투 배치 등으로 번역한다는데요. 일본군이 또 언제 폭격을 할지 상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병대 장교와 병사, 민간인 자원자들이 시설 복구와 전투 준비에 밤을 지샜으나 일본군이 웨이크섬을 노린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일부 민간인들이 식량과 물 등을 가지고 섬 깊숙한 곳에 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웨이크섬의 미 해병대 지상병력 지휘관 데버러 소령은 이에 개탄하기도 했으나 그의 회고록에서는 적과 싸울 의무가 없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이해하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웨이크섬의 미 해병대는 밤새 이어진 작업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아침 식사와 같이 나온 커피의 힘으로 다시 기운을 냈고, 데보로 소령도 미군 병사들에게 있어서 커피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진지구축 작업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도 없이 진행되었고, 웨이크섬의 미군 지휘부와 병사들이 긴장하는 가운데 오전 시간이 흘러갔는데, 오늘 일본군이 폭격을 오지 않는다면 웨이크섬은 최종 상륙 대상지는 아닌 것이고, 만약 한 번 더 폭격을 온다면 그 시간은 점심때쯤으로 예상되었는데, 그럴 경우 일본군이 웨이크 점령을 확실히 노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날은 오전 5시 45분 사용 가능한 4기의 와일드캣이 발진해서 남쪽 해역을 정찰하고 7시 30분에 귀환했습니다. (1941년 12월 9일) 오전 11시 45분 전날 웨이크를 공습했던 마셜 제도의 일본 해군 항공대 폭격기 27기가 다시 웨이크섬을 공습해왔습니다. 이 폭격대 지휘관은 어제와 동일한 마츠다 히데오 소좌였고, 일본군이 폭격을 올 것인지 여부, 온다면 시간 예상까지 전부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웨이크섬에 일본 지상 병력이 상륙할 확률은 거의 100%로 올라갔습니다. 전날에는 일본 폭격기들이 저공으로 와서 3인치 대공포가 비효율적이었는데, 오늘은 웨이크섬 주위에 구름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폭격기들이 원래대로 고고도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때 와일드캣 2기가 정찰을 위해 상공에 떠 있다가 일본 폭격기들을 상대했고, 한 기를 격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2기로는 일본 폭격기들을 전부 막을 수 없었고, 마츠다 소좌의 폭격기들은 웨이크섬 곳곳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캠프 2 근처에 있던 병원이 입었는데, 이곳에 떨어진 폭탄으로 해병 4명과 민간인 5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사망자는 대부분 전날 폭격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었고, 병원에 대한 공습은 웨이크의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전부 분노케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설 피해가 났으나, 이날은 일본군 폭격기가 3인치 대공포가 맞추기 좋은 고고도로 왔기 때문에 미군도 엄청난 대공포화를 퍼부었고, 전날과 달리 일본기들도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미군 기록에 의하면 일본 폭격기 5기가 대공포에 맞아 연기를 내뿜었고, 그중 한 기가 돌아가는 길에 폭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 기는 연기를 너무 심하게 내뿜어 절대 기지로 못 돌아갈 것이라고 미군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군이 일본군 폭격기를 최소 2기 격추한 것인데, 일본군 기록에는 27기 중 12기가 대공포에 손상을 입었다고만 되어 있고, 오히려 미군 와일드캣 전투기 1기를 폭격기가 격추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1941년 12월 9일 화요일에 일본 항공대 웨이크섬 공습이 끝났습니다. 미군은 쉴 틈도 없이 파괴된 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12월 9일 오후에는 전날처럼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데보로 소령은 일본군 폭격기가 웨이크 남단의 피콕 포인트 근처에서 공중을 선회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 배치했던 3인치 대공포 4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모형을 대신 설치했습니다. 이날의 폭격으로 이곳의 5인치포 거리 측정기도 손상을 입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군 통신소도 파괴되어 진주만과의 연락은 육군 통신 트럭이 도맡아야 했습니다. 파괴된 병원을 대체할 시설 등을 다시 만드느라 이날도 밤새 복구 작업이 분주했지만, 일본군 폭격기에 직접 손상을 입힌 것을 전 부대원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갔다고 데보로 소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의 두 번째 공습을 받으면서 12월 9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전에 언급한 대로 일본 상륙부대가 12월 8일 오후에 마셜 제도를 출발했고, 12월 8, 9, 10일 3일간 항해하고 12월 11일 웨이크에 상륙하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월 10일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이제 상륙부대가 오든지 아니면 또 일본 폭격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날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일본 폭격대였고, 시간은 오전 10시 45분이었습니다. 첫날인 34기, 둘째 날엔 27기, 이번엔 26기였습니다. 일본군은 전날 웨이크 남단에 배치된 3인치포 사진을 찍고, 이후 공격에서 폭격기들을 이곳으로 유도하려는 듯 보였고, 10일에 세 번째 폭격에서 이 포들을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0일 공격에 참가한 폭격기 27기 중 9기가 이곳을 집중적으로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데보로 소령이 이 위험을 간파하고 이미 3인치포를 숨겨놓았기 때문에 일본군이 파괴한 것은 나무로 만든 더미포였고,
실제 3인치포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9개는 처음으로 윌크스 섬을 공격해서 이곳에 배치되어 있던 5인치포 2문과 시설들이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이곳에 다이너마이트 창고가 폭탄을 맞아 125톤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지만 기적적으로 인명피해는 해병 1명 전사에 4명 부상에 그쳤습니다. 일본 폭격대의 나머지 9개는 북쪽의 필섬을 공격했는데 이곳의 5인치포 2문은 폭격에도 불구하고 큰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필섬에서 일본 폭격대에 엄청난 대공포화를 퍼부었고 이 중 한 기가 불이 붙은 채 연기를 내뿜으면서 돌아갔다고 기록했습니다. 피콕 포인트의 3인치 대공포 4문 중에 한 문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었는데 그 3인치 포는 10일 밤에 해안으로 옮겨져 대함용으로 이후 쓰여지게 됩니다. 12월 10일의 공습에는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웨이크섬에 남은 와일드캣 4기가 전부 일본 폭격기를 맞아 출격했고 지난 영상에 소개되었던 해병대 조종사 헨리 엘로드 대위가 혼자서 96식 육상 공격기 2기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얻어냈습니다. 공중전 장면을 지켜보던 웨이크섬의 미 해병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엘로드 대위는 해머링 행크, 해머로 일본군을 쳐부수는 행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로드 대위는 이날뿐 아니라 이후에 웨이크섬 전투에서도 계속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기록은 미국 기록과 좀 달라서 2기가 격추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1기가 대공포탄을 맞은 후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고 자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공습 첫날 어이없이 와일드캣 8기를 잃지 않았다면 이후의 전투가 훨씬 더 쉬워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2월 10일에 폭격이 끝나고 웨이크섬에서는 또다시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민간인 노무자들이 몇 명씩 모여 해병대 주둔 지역으로 와서 시설 복구와 방어 진지 확충 작업에 자원했다고 합니다. 14명의 민간인 자원자들이 폭격 후 활주로에 와서 일을 시켜줄 것을 자청했고 웨이크섬 항공대 지휘관 퍼트남 소령은 건설 작업자로서 미군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이 자원자들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서두에 언급한 대로 모든 민간인 노무자들이 싸우러 나온 것은 아니었고 기록에 의하면 이후에 실제 전투를 포함해서 해병대를 도운 민간인 노무자들의 숫자는 1200여 명 중 약 절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웨이크에서 12월 10일이 저물어 갔습니다. 웨이크섬에서 3일째 공습과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이 사실을 파악한 진주만의 미 해군도 웨이크섬 지원을 위해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허즈번드 킴멜 제독은 진주만 기습 당시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이었는데 진주만 기습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12월 17일에 해임됩니다. 하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12월 10일, 진주만 시간으로 12월 9일에는 킴멜 제독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진주만 시간으로 12월 10일, 웨이크 시간으로 11일에는 참모진들이 킴멜 제독에게 웨이크섬 지원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당시 진주만에는 웨이크섬과 다른 도서들로 갈 물자들이 이미 배치되었고 지원부대를 지휘할 책임자는 당시 태스크포스 14의 플래처 제독이었습니다. 당시 태스크포스 14에는 항공모함 세로토가가 있었고 아스토리아를 포함한 중순양함 3척과 구축함 8척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상기모함 텐지어를 수송선으로 이용해 물자와 병사들을 싣고 웨이크섬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웨이크섬에 지원될 지상병력은 해병 포스 디펜스 바탈리온 제4수비대대의 일부 병력이었습니다. 진주만 시간으로 12월 10일에 이 계획이 총사령관에게 제출되었으니까 미군으로서도 상당히 빨리 웨이크섬 지원을 결정하고 추진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일본군 상륙부대는 웨이크로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상륙부대가 웨이크로 출발했던 8일 밤, 일본군의 첫 번째 공습이 있었고 미군의 저항이 미미하다는 전문을 상륙부대가 항공부대로부터 접수합니다. 8일 밤에 접수되고 9일 새벽에 전 함대에 타전된 이 정보에는 미군 항공 전력이 괴멸되었고 포대도 대타격을 입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10일 아침에 상륙부대는 9일에 2차 공격 보고를 받았는데 첫 번째 공습에 관련된 정보와 거의 비슷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상륙부대와 함대가 10일 늦은 오후에는 웨이크섬에서 220도 방향, 약 222km 해역까지 진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저녁에는 같은 날 실시된 공습에 대한 정보를 받았는데 이 또한 이전 정보와 대동소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지상병력의 웨이크섬 상륙 작전이 정말 멀지 않았는데요.
점점 급박해지는 웨이크섬 전투 다음 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때 일본은 잠수함 3척을 웨이크섬 북쪽, 남쪽, 서쪽에 위치시켰는데 잠수함 명칭은 차례대로 려호 제65, 66, 제67 잠수함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나와 있는 잠수함의 좌표로 측정해보면 남쪽 려 65 잠수함과 웨이크섬까지의 거리는 약 95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서쪽 려 66호와 웨이크 간의 거리는 약 55km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잠수함의 위치는 일본 기록의 좌표와 그림이 서로 너무 달라서 그냥 웨이크섬 북쪽 해역에 잠수함을 배치했다 정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41년 10월 10일 오후 10시경 상륙부대 호위함대 일원이었던 경순양함 유바리가 함대 위치 북북 서방향 약 4km 위치에 있는 잠수함 한 척을 발견했다고 보고합니다. 바로 먼저 배치되었던 려호 제65 잠수함이었습니다. 즉 10월 10일 밤까지 일본 상륙부대가 웨이크섬 남쪽 약 100km 해역까지 다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상륙부대는 12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시각에 캄캄한 바다 멀리서 무언가 육지로 보이는 것을 목격하고 웨이크섬에 거의 다 왔다고 판단해 함대의 속도를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다가오는 일본 함대를 목격한 미군 함정이 있었는데 바로 미군 잠수함 트라이턴이었습니다. 웨이크섬 남쪽 해역에는 트라이턴 말고도 잠수함 템버가 있었는데 당시 두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는 기록에서 찾기 힘듭니다. 트라이턴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에 부상해 있었는데 남쪽 먼 거리에서 무언가 함정으로 보이는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미군 함정이라면 미드웨이와 하와이가 있는 동쪽에서 올 것이고 일본 영토인 마셜 제도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배가 맞다면 일본 함정임이 확실했습니다. 트라이턴은 급히 120피트 약 37m 깊이로 잠수했고 바로 어뢰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 트라이턴은 어뢰 발사 준비가 되자마자 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 함정에 어뢰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시간은 아마도 12월 10일 밤 혹은 11일 새벽으로 추정되는데 전쟁이 개시된 지 3일이 채 안 된 시점이었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 잠수함이 쏜 최초의 어뢰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라이턴의 승조원들은 어뢰 발사 후 일본 함정 쪽에서 무언가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함정이 침몰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일본군의 기록에도 어뢰를 맞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 중반까지 미군 어뢰가 보여줬던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트라이턴의 최초의 어뢰는 빗나갔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함대는 계속 어둠을 뚫고 다가왔습니다. 일본 상륙부대를 실은 함대는 웨이크섬 남쪽에서 기상을 확인했는데 이날 밤 바람은 초속 14m에 파고가 높아서 먼 바다에서 수송선으로부터 상륙정을 발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륙부대 지휘관인 제6수레전대 사령관 카지오카 사다미치 소장은 함정들을 웨이크섬에 더 접근시켜서 상륙정을 발진시키도록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일본 함대는 상륙정을 발진시킬 준비를 하면서 계속 다가왔습니다. 이제 날짜는 12월 11일로 넘어왔고 호위하는 구축함과 순양함 이외에 상륙부대 지상병력은 수송선 킨류마루와 공고마루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11일 오전 2시경까지 이 수송선들이 웨이크섬 남단에서 약 3-4km 떨어진 지점까지 다가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함정에서 측정한 섬까지의 정확한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본 공식 자료에서도 추정된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함정에 미군처럼 레이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날씨도 안 좋아서 일본 견시병들이 아주 뛰어났지만 정확히 거리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웨이크섬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작은 두 섬인 윌크스와 필 섬이 있고 가장 큰 섬이 웨이크 섬입니다. 이 세 섬을 전부 합쳐서 가장 큰 섬 이름대로 웨이크 아일랜드라고 부르고 세 섬으로 둘러싸인 색깔이 다른 부분은 영어로 라군이고 석호라고 칭하는데 우리나라 경포호도 이런 석호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웨이크섬 미군 지휘소 중 하나인 캠프 1이 이쯤 위치해 있고 이곳이 지상병력 지휘관인 미해병대 데버로소령의 지휘소라고 언급했습니다. 1941년 12월 11일 오전 3시가 거의 다 된 시각 데버로소령의 지휘소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내용은 미군 해안감시병이 먼 바다에서 무언가 움직임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데버로소령의 회고록에 의하면 소령은 어떤 움직임이냐고 다시 물었고 해안감시병은 그냥 무언가 움직이고 있고 잘 보이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웨이크섬에 레이더가 없었고
캠프1 바로 앞에 높이 15m짜리 급수탑을 관측소로 활용했는데 그곳에서부터 연락이 왔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미군 잠수함에서 전쟁 발발 직전 환자 한 명을 웨이크섬 병원으로 상륙시켰기 때문에 데버로 소령은 미군 잠수함이 남쪽 해역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데버로 소령은 해안 감시병이 목격한 이 물체가 미군 잠수함인지 아니면 적함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미 3일간의 폭격과 복구 작업으로 병사들이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에 데버로 소령은 지금 당장 전투준비 태세를 발령해 병사들을 깨우지는 않기로 하고 남쪽 해안 각 감시 초소에 전화를 돌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캠프1에서 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소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데버로 소령은 불빛을 보았냐고 물었지만 초소에서는 불빛은 보이지 않았고 거리가 매우 멀다고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윌크스 섬에 있는 초소에서 연락이 와서 바다 멀리 배들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곧이어 데버로 소령은 지휘소 소속 전령과 함께 해안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간용 쌍안경으로 바다 쪽을 보았고 수평선 너머에서 보이는 물체들이 군함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이제 일본 항공대의 3일간의 예비 폭격에 이어 일본군 지상병력이 웨이크에 상륙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캠프1의 지휘소로 돌아온 데버로 소령은 곧 전투준비 태세를 발령하고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적함에 대해 사격을 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캠프2에 있는 웨이크 주둔군 총지휘관 커닝햄 해군 중령에게 일본 함대 발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커닝햄 중령은 확실하냐고 물었고 데버로 소령은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말합니다. 데버로 소령은 항공대 지휘관 퍼트남 소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와일드캣이 몇 기나 이륙 가능하냐고 물었고 4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퍼트남 소령은 또한 해뜨기 약 30분 전쯤에는 이륙이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데버로는 퍼트남 소령에게 아군이 먼저 사격한 후에 이륙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일본함이나 상륙정을 최대한 섬 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웨이크의 미군이 가지고 있는 5인치 포로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웨이크에 배치된 6문의 5인치 포와 같은 모델인데 미군이 가진 화력 중에 가장 위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데버로 소령은 자신이 본 함대의 규모로 볼 때 포대의 화력이 분명히 일본군보다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일본 함대를 끌어들여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 함대가 원거리에서 포격을 한다면 소용없지만 이 작전이 그나마 미군으로서는 가망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커닝햄 중령은 해안으로 내려와 준비 태세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본 함대는 조금 전 살펴본 대로 11일 아직 캄캄한 새벽 두 척의 수송선에서 이렇게 생긴 대발동정 다이아츠 도테이라는 것에 상륙할 병사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대발이 다이아츠인데 미국 문헌에도 다이아츠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수송선이 있던 해상의 날씨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수송선에서 대발동정을 내리고 거기에 병사들이 옮겨 타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고 또한 이때 높은 파도로 인해 대발동정의 동요가 매우 심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일본 공식 기록에는 이때 대발동정 한 척이 사용 불능이 되었고 2명의 병사가 바다에 빠져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2명 행방불명에 관한 보고가 행해진 것이 오전 3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3시경이면 데버로 소령이 일본 함대 발견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 곳은 일본 수송선 공고마루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다른 보고가 들어가는데 대발동정 한 척이 상갑판에서 전복되었다는 보고였고 아마도 수송선 갑판에서부터 대발동정을 내리려다가 하도 함체 동요가 심해 수송선 위에서 대발동정이 뒤집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때 공고마루에서 대발동정을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시를 바란다는 보고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일본군도 무선 침묵 중이어서 신호등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수송선인 킨류마루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동요가 심해서 대발동정 한 척이 사용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 상륙정인 대발동정의 발진 자체가 어려워지자 이런 상황을 인지한 웨이크섬 공략부대 지휘관인 가지오카 소장은 12월 11일 동이 트기 전에 웨이크에 상륙해서 일본군의 장기인 야간 전투로 섬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일단 순양함과 구축함의 한 포로 웨이크섬의 미군을 공격해서 제압하고 지상병력의 상륙은 주간에 하는 것으로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일본군으로서는 미군을 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린 셈이었습니다. 오전 5시 웨이크섬과 근해에 해가 떴고 일본 함대가 포격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함 경순양함 유바리와 다른 함정들은 피콕 포인트에서 남쪽으로 8,000야드 약 7.3km까지 다가왔고 오전 5시 22분에 피콕 포인트에서 캠프 1까지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포대는 데보로 소령의 명령대로 전혀 응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포대에서는 데보로 소령의 지휘소에 계속 전화를 하면서 응사하길 원했으나 데보로 소령은 포격을 받으면서도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가 되고 이제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했는데 웨이크섬에 조금 더 접근한 상황이었고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꿨을 때는 훨씬 더 섬에 접근해서 이제 섬과의 거리는 4,500에서 6,000야드 약 4.1에서 5.5km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피콕 포인트의 5인치포 사정거리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15분 데보로 소령이 드디어 명령을 내렸고 피콕 포인트의 5인치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첫 사격은 일본함에 명중하지 않았고 일본함들도 대응 사격을 가해왔으나 곧 미군 5인치 포탄이 일본 기함 유바리에 2발 명중했습니다. 유바리는 곧 검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방심하면서 오다가 생각지도 않은 역습을 먹은 것입니다. 일본 함대와 일본 상륙부대 그리고 미군은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태평양 여러 중요 도서를 이미 장악한 일본이 이제 미군이 지키고 있는 최전방 웨이크섬을 점령하려고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웨이크섬은 미드웨이와 하와이 진주만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웨이크섬 전투가 시작된 지 4일째인 상황에서 미군은 웨이크섬 지원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웨이크섬의 미군 수비병력은 해병대가 대부분이었는데 고립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군의 3일간 공습에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1941년 12월 11일 새벽의 포격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간 상륙을 포기하고 12월 11일 오전 5시부터 웨이크섬 남단을 포격하는 일본 함대. 10일 밤과 11일 새벽 해상의 날씨가 워낙 안 좋아서 상륙을 포기한 것이었는데 원래 일본군의 계획은 윌크스 섬에 150명을 상륙시켜 장악하고 웨이크섬 남부에 300명을 상륙시켜 이곳 비행장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도 웨이크에 대한 정보가 없다가 막판에 미군 병력이 500여 명이라는 것을 알고 황급히 해군 육전대 650명을 편성한 것이어서 상륙 병력이 충분치 않았고 여차하면 구축함 승조원들을 동원해 상륙 작전을 펼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측 기록에는 포격이 개시된 오전 5시 20분경 와일드캣 전투기 한 기가 웨이크섬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12월 11일 날이 완전히 밝은 것이 오전 6시경이고 당시 웨이크 미 항공대 지휘관 퍼트남 소령이 해뜨기 약 30분 전쯤에는 전투기 출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말대로 미군 전투기가 이날 최대한 빨리 출격했다면 일본 함대에서 와일드캣을 봤다는 시각과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당시 일본 기록에는 와일드캣을 본 일본 함대가 의외의 감에 사로잡혔다고 나오는데 일본 함대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웨이크를 폭격했던 항공대로부터 미군 항공대와 포대 및 여러 시설들이 괴멸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와일드캣이 여전히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 함대의 포격은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아서 웨이크섬 지상병력 지휘관 제임스 데버러 소령은 일본 함대의 포격은 미군 수비진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군 포대의 응사를 기다려 포대 위치 확인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웨이크섬 남단 피콕 포인트 근처의 5인치포 2기는 일본 함대의 포격에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와 상륙부대는 11일 새벽 웨이크섬 포격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웨이크의 미군 항공대 등 수비 능력에 대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항공대의 보고처럼 때려 부쉈다는 포대에서 포탄이 날아오자 일본 함정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미군 5인치 포탄의 일본 기함 유바리 명중은 일본 기록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유바리의 전투 보고서도 비탄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단지 미군 포대가 맹렬한 반격을 개시해왔다고 적고 있는데
11일 아침의 포격전에서는 사실 유바리에 맞은 명중탄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웨이크섬의 서쪽 해역에서 일어났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유바리 포격전에 대해 미군 측의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와 달리 일본 기함 유바리의 당시 위치는 웨이크섬 중간 정도 위치가 아니라 섬 남단에서 정남 방향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피커 포인트 근방에 있던 5인치 포대의 명칭은 배터리 A 포대입니다. 유바리는 웨이크섬에서 약 4.57km 떨어진 해역에서 첫 명중탄 2발을 맞았는데 당시 미군의 5인치 포는 전함 텍사스에서 쓰던 것을 떼어다 설치한 것이었고 이렇게 생긴 레인지 파인더, 거리 측정기도 따로 설치해 놓았었는데 12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일본 항공대의 폭격으로 이 거리 측정기는 파괴되어서 미군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서 일본 함정에 사격을 해야 했습니다. 유바리는 예상치 못한 명중탄을 맞은 후 도주를 시도했지만 7,000야드, 약 6.4km 거리에서 다시 2발의 명중탄을 맞게 됩니다. 당시 A포대 지휘관은 해병대 클래런스 반인저 중이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2차 명중탄 이후 유바리의 측면이 연기로 뒤덮였고 함이 급히 움직이면서 연기 속으로 숨으려고 시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데보러 소령은 명중탄을 맞은 일본 순양함이 미친 듯이 방향을 바꾸며 빠져나가려고 했다고 회고록에서 적고 있습니다. 유바리가 계속되는 포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근처에 있었던 일본 구축함 한 척이 유바리와 해안 사이에 끼어들어서 연막을 피워 유바리를 미군 포격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으나 미군 A포대에서 유바리를 향해 발사한 포탄 중 하나가 구축함 앞부분에 명중했습니다. 이 구축함은 기함 유바리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퇴각해버렸습니다. 이 구축함의 이름은 현재 확정 지을 수가 없는데 이후에 밝혀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인저 중에 A포대 5인치 포는 미군 기록으로는 전방 포탑에 또 한 발의 포탄을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패닉 상태의 유바리는 미군 포대 사정권에서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미군의 전투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A포대의 공격으로 일본 기함 유바리가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에 관계없이 웨이크섬 서쪽에서 벌어진 전투가 의문의 여지 없이 더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 구축함이 아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연막을 피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웨이크섬 전투에서 일본 구축함이 유바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웠던 연막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웨이크섬 남단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서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 구축함 하야테는 1925년 12월에 취역한 일본 해군의 고참급 구축함입니다. 한 명의 한자를 읽어보면 질풍이고 빠르고 거세게 부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하야테라는 이름은 1928년에 붙여졌고 그 전에는 제13호 구축함이었는데 1926년에 제주도 서쪽 해역을 지나다가 다른 구축함과 충돌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하야테는 중일전쟁에도 참가했고 1941년이 되자 목전에 닥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보내졌고 1941년 7월 25일 타카츠카 미노루 소좌가 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터졌을 때 제29 구축대 소속이었는데 제29 구축대 구축함 4척 중 하야테와 오이테가 웨이크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웨이크섬 본도의 서쪽에 있는 섬이 윌크스 섬인데 이전에 언급한 대로 웨이크와 더불어 여기에도 5인치포 2문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치는 윌크스 섬의 서쪽 끝부분이고 이 포대의 이름이 배터리 L포대였습니다. 이 포대의 지휘관은 존 A. 맥캘리스터 소위였습니다. L포대의 거리 측정기도 12월 10일의 폭격으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기함 경순양함 유바리가 A포대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미군 기록에 의하면 구축함 하야테와 오이테가 윌크스 섬 쪽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구축함 하야테가 해안에서 약 4,500야드, 4.11km까지 다가왔을 때 L포대의 5인치 포가 불을 뿜었고 곧 하야테에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이후 일본 측 기록은 하야테가 순식간에 폭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목격담으로 보이는 것도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엔 함의 끝부분에서 검은 연기가 나왔고 그 연기가 순식간에 전체 함을 뒤덮었으며 검은 연기 사이로 함교가 순간적으로 보였지만 연기가 사라졌을 때는 함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쪽 진지에서 본 기록은 조금 다른데 일본 함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함체가 둘로 쪼개진 후 가라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중탄을 맞은 지 1, 2분 내 하야테는 침몰해버렸고 타카츠카 미노루 함장을 비롯한 167명의 승조원들이 전부 전사했습니다.
하야테가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침몰해버린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기록 공이 폭뢰 혹은 어뢰의 유폭이라는 설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 해군의 어뢰, 폭뢰에는 88식 폭약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 폭약의 감도가 예민해서 1942년 초에도 필리핀 근해에서 일본 구축함 등이 미군 항공기의 기총 소사를 받고 후가판에 장비했던 폭약이 유폭되어 침몰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부연해 놓고 있습니다. 5인치 포탄 한두 발에 과연 구축함이 침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도 되지만 하야테가 순식간에 침몰한 것이 사실이고 미군이 사격한 포가 5인치여서 명중탄으로 인한 폭뢰나 어뢰 유폭설이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하야테의 침몰 시 미군 항공기는 상공에 없었다고 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예로 영국 전함 후드가 1941년 5월 24일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에 15인치 포탄을 맞고 유폭이 일어나 3분 만에 침몰하고 총원 1418명 중 1415명이 전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명중탄으로 유폭이 일어나 배가 두 동강 나고 손 쓸 틈도 없이 가라앉아서 승조원들이 대피도 못하고 거의 전부 죽은 것이 두 척의 배가 꽤 비슷합니다. 1941년 12월 11일 아침에 침몰한 일본 구축함 하야테는 태평양 전쟁에서 최초로 침몰한 일본 구축함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에 의해 침몰된 최초의 일본 수상함이기도 한데요. 수상함이 아닌 잠수함은 진주만기습 당일 격침된 2인승 가표적 잠수정이 있습니다. 일본 기록에 의하면 하야테가 웨이크 섬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야테가 속해 있던 제29 구축대 주계 사관이 하야테에 탑승해서 승조원 전원에게 유서를 쓰라고 하고 이를 군사 우편으로 일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야테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격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웨이크섬 남단에 있던 5인치 A포대와 윌크스 섬의 L포대 이외에 북쪽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섬인 필섬에도 5인치포 두 문이 있었고 포대의 이름은 B포대로 우드로우 캐슬러 중위가 지휘했습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L포대, A포대와 일본 함들 간의 포격전이 벌어진 후 B포대의 사정거리 안으로 다른 일본 함들이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포대와 일본 함들 간의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이때 B포대를 포격한 일본 함들은 고폭탄 대신 철갑탄을 사용해 B포대 인원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데 실패합니다. B포대와 일본 함들 간의 포격전이 시작된 시각은 오전 7시 10분경이었고 같은 시각 남쪽 바다에서는 일본 함들이 멀리 물러나기 시작해서 데보로 소령이 포대의 사격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미군 기록에는 B포대도 일본 함들의 명중탄을 맞추었다고 되어 있고 몇 번의 포격 교환 후 일본 함들이 연막을 피우며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1일 아침의 포격전은 이렇게 일본 구축함 한 척이 침몰되고 끝나는 듯 했으나 미군은 있고 일본군은 없는 무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와일드캣 전투기 4기가 일본 함들을 뒤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함대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군의 최전방 기지였던 웨이크섬은 일본이 태평양에서 설정하려는 방어선 안에 위치해 있었고 이곳을 지키는 미 해병대 병력은 웨이크를 점령하려는 일본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상륙부대를 호위하는 일본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나타나서 함포 사격을 가했으나 미군은 웨이크섬 3군데 각각 2기씩 배치된 5인치 포로 응사했고 공습으로 미군 포대가 파괴된 줄로만 알았던 일본 함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구축함 하야테가 미군 5인치 포를 맞고 침몰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미군 기록에는 일본 기함 경순양함 유바리를 포함한 여러 함정들의 명중탄을 냈고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증언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일본 자료에는 미군 포대 하야테 이외 다른 함들이 피탄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응사했으나 전부 빗나갔고 피해를 안 입었다는 말도 없어서 보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함들은 뜻하지 않은 반격을 당하면서 구축함 및 상륙부대에 통신을 보내 과도하게 섬에 접근하지 말 것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계속 공격을 받자 상륙부대 수송선에 전속력으로 퇴각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 함대가 미군의 포격에 얼마나 놀랐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미군 포대의 공격을 받던 일본 함대는 또한 황급히 마셜 제도 기지에 무전을 보내 웨이크섬을 공격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일본 폭격기들이 출동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퇴각하는 일본 함대에 벌어지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의 공격 개시 전 웨이크 섬에는 항모 엔터프라이즈가 수송한 와일드캣 전투기 12기가 있었는데 일본 항공대의 공습으로 쓸 수 있는 와일드캣은 4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량되는데 웨이크 섬으로 옮겨진 와일드캣은 당시 최신형이었던 F4F 3형이었습니다. 와일드캣은 전투기라서 하는 일이 급강화 폭격기나 뇌격기와는 달랐는데 뇌격기들이 어뢰 대신 육상 공격용 폭탄을 장착하고 작전에 나선 일들이 많았듯이 F4F 3형 와일드캣도 주무장인 내정의 12.7mm 브라우닝 기관총 이외에 100파운드 45.4kg짜리 폭탄 2개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폭탄의 추가로 혹은 폭탄 대신 보조 연료 탱크도 장착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전투기 겸 폭격기가 되는 것인데요. 전쟁 후반에 나온 FM12형 와일드캣은 250파운드 약 110kg짜리 폭탄 2개 혹은 6개의 로켓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1944년에 FM2형 와일드캣에 58갤런 약 219리터짜리 보조 연료 탱크가 달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웨이크 섬의 미군 수비대는 이미 새벽 3시에 다가오는 일본 함대를 목격했고 동이트기 이전인 오전 5시 15분에는 이륙 가능한 와일드캣 3기가 웨이크 섬의 북쪽 2만 피트 약 6,000m 상공에 모였습니다. 나머지 와일드캣 1기는 새벽에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으나 이후 전투기들이 일본 함대를 공격할 때에 맞춰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 4기의 조종사들은 먼저 항공대 지휘관 폴 퍼트남 소령, 이전의 공습에서 일본군 폭격기 2기를 격추시킨 공을 세운 헨리 엘로드 대위, 태평양 전쟁 이후 해병대 중장까지 지내게 되는 프랭크 세린 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버트 프룰러 대위였습니다. 당시 웨이크섬 지상병력 지휘관 데버러 소령의 회고에 의하면 프룰러 대위가 임시방편으로 와일드캣에 폭탄을 달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3형 와일드캣 스펙에는 폭탄 장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지만 와일드캣이 일단 전투기니까 많이 알려진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일단 동이 완전히 튼 이후에도 섬 북쪽에서 대기했고 퍼트남 소령은 일본 함대 항공대가 따라왔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일본 항공대가 없다는 확신이 들자 미군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퇴각하는 일본 함대를 노리고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이면 구름도 거치고 시계가 좋아 전투기가 활약하기 매우 좋은 날씨였습니다. 퍼트남 소령은 미군 포대의 활약으로 일본 함대가 퇴각하는 것을 보았고 우리도 내려가서 파티에 참가하자는 말을 무전으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일본 함대의 항적을 바로 발견하고 공격에 돌입했습니다. 퍼트남 소령의 편대는 일본 함대를 금방 따라잡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어느 와일드캣이 어느 함을 공격했는지 밝히기도 하지만 상세한 기록을 여기서 전부 서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미군 와일드캣이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을 쏘면서 일본 함대를 크게 괴롭히게 됩니다. 당시 일본 기함 유바리에 탑승했던 종군 기자의 증언을 재인용한 기록에 의하면 저공 비행을 하는 와일드캣의 엔진 소리가 무섭게 들렸고 일본 함들도 대공포화로 응사하는 사이 함교가 미군 전투기에 기관총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는 급강한 폭격기가 아니어서 폭탄을 투하해서 명중시키려면 적함 위로 저공 비행을 해야 했는데 미군 기록에는 이런 폭격 방법을 스모크스택 바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모크스택이 연돌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그 높이는 아니라도 매우 낮게 날아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일본 함들의 폭탄 투하와 기총 소사를 하고 다시 기지로 돌아가 폭탄을 장착하고 일본 함을 반복해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일본 기록에도 이때의 상황을 적 전투기에 애를 먹는 공략 부대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여기서 또 한 번의 큰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 구축함 키사라기는 하야테와 비슷한 1925년 12월에 취역했고 중일전쟁 제1, 2차 상해사변 등에서 작전에 참가한 적이 있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제6수레전대에 소속돼 웨이크로 오게 됩니다. 웨이크섬 전투에서 일본 제6수레전대는 기함인 경순양함 유바리 이외에 제29 구축대 제1소대에 구축함 하야테와 오이테, 그리고 제30 구축대에 구축함 무츠키, 야요이, 모치즈키, 키사라기의 4척이 있습니다. 키사라기도 12월 11일 아침 와일드캣 전투기의 공격을 받으며 혼란에 빠져 있었고 곧 와일드캣 전투기에서 떨어진 폭탄이 키사라기를 덮쳤습니다.
일본 함들은 계속 도주하고 있고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쫓아가면서 공격합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키사라기에 폭탄을 명중시킨 것은 엘로드 대위였다고 합니다. 키사라기에 와일드캣이 투하한 45kg 폭탄이 명중해 함내에 있던 어뢰 혹은 폭뢰가 유폭되면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5인치 포를 맞고 침몰한 하야테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키사라기는 하야테처럼 폭발 후 순식간에 침몰해버렸고 웨이크섬에서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해군이 잃은 두 번째 구축함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키사라기가 폭탄을 맞은 시각은 오전 7시 37분, 그리고 침몰한 시각이 7시 4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본 측의 목격담 같은 것이 있는데 전체 함이 연기로 뒤덮였고 연기가 사라지자 함교가 없는 것이 보였고 얼마 뒤 함이 거꾸로 서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이 필설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비장했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키사라기에서 함장인 오가와 요이치로 소자를 포함한 167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일본 기록에는 하야테에서 1명, 키사라기에서 3명의 생존자가 구조되었다고도 합니다. 키사라기가 침몰한 위치는 웨이크섬에서 약 55km 떨어진 해역이었다고 합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상당히 멀리까지 날아가 도주하는 일본 함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일본 상륙부대 호위 함대와 맞붙은 전투에서 미군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일본 함대는 웨이크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찍 연락을 받고 웨이크섬으로 출동한 일본 폭격기 편대는 미군 포대를 공격했으나 2기의 폭격기를 잃고 전과는 별로 거두지 못했습니다. 웨이크섬 공략부대 사령관인 카지오카 사다미치 소장은 이미 2척의 구축함을 잃었고 다른 함정에도 피해가 속출하자 한번 연기되어 12월 11일 주간에 웨이크에 상륙하려던 계획을 다시 연기해서 야간에 다시 상륙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결국 카지오카 소장은 상륙부대와 남은 함정을 전부 이끌고 마셜제도 기지로 퇴각해서 훗날을 도모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가 12월 11일 정오경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남은 함정들을 집합시켜 오후 6시경 경계 항행 서열을 형성하고 마셜제도로 퇴각했습니다. 일본 기록에 나와 있는 12월 11일 전투의 일본군 인명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사자는 하야테와 키사라기에서 각각 167명씩, 그리고 구축함 야요이와 수송선 공고마루 33호 초계정에서 총 6명으로 일본군 전사자는 총 34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상과 경상이 각각 22명과 43명으로 총 6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공고마루에서 행방불명 2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일본군 상륙정이 섬 가까이에도 못 온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인명피해였고 일본은 전쟁 시작 3일 만에 미 해병대에 그야말로 큰 패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웨이크섬 미 해병대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시 어느 해병은 자신감에 차서 웨이크섬에 엔진과 스크류를 달아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 쪽에 붙인 다음에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뒤로하고 미군 지휘부는 바로 다음 전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데버로 소령은 피일섬의 5인치 포대 위치가 발각되었다고 생각했고 5인치 포대의 위치를 섬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병뿐 아니라 민간인 자원자 200여 명이 이 작업을 도와 12월 12일 아침까지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일본 함대에 맞서 큰 전과를 거두었으나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일본 함대의 대공포에 손상을 많이 입었고 결국 2기만 이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엘로드 대위의 와일드캣도 많은 손상을 입어 돌아오면서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겨우 착륙에 성공했고 엘로드 대위는 다친 곳 없이 전투기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몰던 와일드캣 전투기가 전손 처리되자 엘로드 대위는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전투기가 못쓰게 된 것에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크섬 수비대 총지휘관인 해군의 커닝햄 중령은 그동안의 전사자들의 시신을 새로 묘지를 만들어 해병, 해군, 민간인들을 전부 같이 매장하도록 했고 이날 밤에는 전사자들에 대한 장례식도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닝햄 중령은 이날부터 전사자들은 시신을 모으지 않고 전사한 곳에 바로 매장하도록 했는데 일본군이 공중에서 무덤을 보고 전사자 수를 추측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 해병대는 완승을 거두었지만 일본군은 웨이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1차 전투가 끝난 후에 양국의 움직임도 바쁘게 돌아가게 되는데 얼마 뒤에 벌어지는 웨이크섬 2차 전투는 이것보다 좀 더 짧은 시리즈로 새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